네, 다원론의 두 번째 철학자 아낙사고라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이오니아 지방 어딘지 아시겠죠? 그 터키 서해안에 그 밀레토스가 있던 그쪽 지방입니다. 이오니아 지방의 클라조메나이 출신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한 30대 중반쯤에 아테네로 건너가게 돼요. 그 사연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속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지적 탐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자연과학에 관심도 많고 천체 현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이고스포타모이라는 곳에 운석이 추락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대에 이 사람이 그걸 예측해가지고 굉장히 일약 스타가 됐다고 해요. 아이고스포타모이 어딘지 잠깐 볼까요? 이쪽이 이제 이오니아 지방인데요. 아이고스포타모이는 여기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아테나이로 나중에 건너가게 됩니다. 20살 때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테네는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민주주의가 꽃피고 건축, 조각, 예술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그 문화가 융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은 아직 이오니아 지방에 미치지 못했어요. 약간 수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문의 융성을 위해서 당시 아테네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학문적으로 앞섰던 이오니아 지방에서 유명한 지식인들을 초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테네로 건너온 사람이 바로 아낙사고라스입니다. 물론 아낙사고라스 말고도 많은 지식인들이 초빙이 되었는데요. 아낙사고라스도 페리클레스가 초청을 해서 아테네로 건너오게 된 분이고요. 그 후로 한 30여 년간 아테네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는 자연철학, 즉 자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연현상을 신을 끌어들이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아주 불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신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을 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에 그리스도교 교황이 막 화가 나고 종교재판하고 뭐 이랬던 분위기 연상하시면 됩니다. 신적인 것을 믿지 않거나 천체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을 고발하는 법안, 이런 게 아테네에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 법안의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느냐? 아낙사고라스였습니다. 이 고발된 이유가 뭐냐? 태양은 신이 아니라 붉게 달아오른 타고 있는 돌덩어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불경죄로 고소가 된 겁니다. 이거가 재판을 받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일로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아낙사고라스가. 역사학자들은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페리클레스가 한동안 승승장구하다가 정치적 지도자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페리클레스의 반대자들이 페리클레스와 친했던 사람을 다 몰아내는 과정에서 역시 페리클레스의 초청으로 아테네에 건너왔던 아낙사고라스, 당시 유명한 지식인이었던 아낙사고라스도 이 법안으로 걸어서 탄압을 했던 것으로 보는 거죠. 철학 사상을 이유로 법적 탄압을 받은 아마 거의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소크라테스도 역시 불경죄로 기소가 되죠. 경건하지 못하다, 신을 모독했다, 이런 죄로 독약을 마시는 이런 사형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아낙사고라스는 벌금형을 받고 추방이 되었다, 뭐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페리클레스가 도망가게 해주어서 도주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재판을 받은 후 아낙사고라스는 아테네를 떠나서 이오니아의 람사코스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 지방으로 돌아가죠. 람사코스에서 아낙사고라스는 굉장히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철학을 가르쳤다고 해요. 성격은 굉장히 온화한 성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임종할 때 자기가 죽는 날을 어린이를 위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특이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최초의 어린이날이겠죠. 자연에 관하여, 역시 제목이 자연에 관하여입니다. 간결한 산문체이고 명료하고 알기 쉬워서 당대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 책의 한 권이 부분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대비되는 거 누구?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는 너무나 난해하고 알아먹을 수 없는 얘기들로 책을 썼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내는 자, 뭐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아낙사고라스는 굉장히 알기 쉽고 명료한 글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다원론의 첫 번째 주자 엠페도클레스를 보면서는요, 4개의 뿌리, 4개의 리조마타, 물불, 흙, 공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낙사고라스는 씨앗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스페르마타. 지금 스펌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정자라는 뜻도 있는데요. 스페르마타는 그 모든 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씨앗, 이런 게 세상에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엠페도클레스가 4가지 뿌리, 4가지 원소, 즉 물불 흙 공기라는 리조마타가 이 세상 만물을 이룬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낙사고라스는 씨앗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스 말로 스페르마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현대 영어의 스펌, 정자라는 뜻도 나왔습니다. 그 안에 아주 무엇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작은 무엇이, 그것이 씨앗이죠. 우리가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해바라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씨앗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낙사고라스입니다. 아낙사고라스의 중심 주제도 역시 현상의 구제입니다. 즉, 있는 것은 있다라고 이야기한 파르메니데스의 이 논리적 방법을 따라가면서도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중심 질문은 대체 어떻게 머리카락이 아닌 것에서 머리카락이 생기고 살이 아닌 것에서 살이 생겨나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을 엠페도클레스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레고 조각 블록이 헤쳐졌다 합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아낙사고라스는 빵을 먹어서 그게 머리카락이나 살로 변화하는 현상의 본질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변화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것을 씨앗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씨앗은 물질을 이루는 아주 작고 미세한 입자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요. 여하튼 빵의 씨앗은 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지금 말로 하면 빵의 분자, 물의 분자, 그럴 정도로 그것의 특징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단위, 이런 거를 스페르마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낙사고라스의 씨앗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큰 물질은 A라는 물질입니다. 이 A라는 물질의 씨앗 안에는요, A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B나 C나 D나 다른 것들도 조금씩은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B만 떼어내서 확대를 해보면 B가 가장 많지만 이 안에도 A나 C나 D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C만 떼어서 확대를 해보면 C가 제일 많지만 A나 B나 D나 다른 것도 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씨앗 안에는 중심이 되는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있지만 이 세상 만물을 이루는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다. 이게 바로 아낙사고라스의 스페르마타 씨앗 개념입니다. 한 물질의 씨앗 안에는 다른 물질들이 다 조금씩 포함되어 있고 그 구조가 반복됩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것들 속에 모든 것들이 부분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해쳐 모여 조합을 다시 반복할 때 다른 것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엠페도클레스의 모델에서는 이 4가지 물블럭 공기가 이렇게 레고 블럭이나 직소 퍼즐처럼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빵을 반으로 나누었는데 그럼 빵과 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와 바나나가 됩니다. 즉, 이 배합 비율이 달라지면서 아예 물질이 달라지게 되어버려요. 빵을 먹으려고 잘랐더니 갑자기 이쪽은 바나나가 되고 이쪽은 사과가 되면 정말 이상하겠죠. 아낙사고라스의 모델은 어떠하냐? 빵을 아무리 작게 잘라도 그것은 역시 빵입니다.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설득력 있고 이 말이 더 맞네, 이렇게 되죠.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의 섞임은 이것은 완전히 섞인 것, 엠페도클레스는 이렇게 서로 나뉜 채로 같이 붙어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만큼 씨앗은 다양합니다. 즉, 해바라기 씨도 있고요, 수박 씨도 있고요, 강아지의 씨도 있고, 고양이의 씨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의 씨앗도 있고, 밥의 씨앗도 있고, 빵의 씨앗도 있고, 다 물질의 종류만큼 씨앗이 다양해요. 특정 종류의 씨앗이 모이면 그 물질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아낙사고라스가 생각한 것은 앞페이지 그림의 오른쪽처럼 그것들이 완전히 뒤섞인 상태, 아무리 작게 잘라도 역시 빵은 빵인 채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아낙사고라스는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아낙사고라스가 이런 개념을 만든 것은 엠페도클레스의 생각을 좀 비판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섞임 개념은 내원소가 섞여가지고 사물이 된다는 것인데, 레고나 퍼즐처럼 이렇게 조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완전히 뒤섞이지는 않는 겁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제대로 섞이려면 팔레트 위에 물감처럼 분리할 수 없도록, 예를 들면 파랑과 노랑 물감을 막 섞으면 초록이 됩니다. 이 초록 안에서는 파랑과 노랑을 분리해낼 수 없죠. 그렇지만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면 다시 레고 블록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물이 뒤섞이는 방식은 팔레트의 물감과 같아야지 레고 블록처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아낙사고라스가 엠페도클레스를 비판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씨앗 이론으로 변화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빵을 먹으면 일단 뱃속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씨앗들로 다 분리가 돼요. 분리된 씨앗들은 같은 종류끼리 모이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빵의 그 씨앗 안에 아주 적지만 머리카락을 이루는 씨앗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로 치면 빵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모여서 머리카락을 이루거나 살을 이루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머리카락의 씨앗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카락을 이루고 살의 씨앗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빵이 머리카락이나 살로 변화하는 과정은 생성이나 소멸이 아닙니다. 빵이 씨앗들로 다 나뉜 다음에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죠. 이것이 엠페도클레스의 결합과 다른 것은 서로의 분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팔레트의 물감처럼 완전히 뒤섞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소화가 되면 분해가 되고 그리고 다시 재결합이 된다. 이런 것이죠. 결합 방식이 달라져도 각각의 씨앗들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각각의 씨앗이야말로 파르메니데스의 있음의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도 소멸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분리됐다 재결합됐다 분리됐다 재결합됐다 하는 것만 있는 거죠. 엠페도클레스의 세계에서는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 리조마타 물불 공기라면 아낙사고라스에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씨앗, 물질의 개수만큼 많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은 그 안에 또 다른 물질의 씨앗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물질이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움직이게 되느냐에 대한 생각은 엠페도클레스랑 유사합니다. 아낙사고라스도 물질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외부의 동인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다만 동인을 엠페도클레스랑은 다르게 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뭐라고 봤죠? 사랑과 불화. 사랑이 세지면 다른 것들이 다 뭉쳐버려요. 불화가 세지면 물불 공기로 다 나뉘어 버립니다. 예, 이것이 반복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성이 개입한다. 이게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누스, 지성이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성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사람의 지성 이런 게 아닙니다. 우주적 차원의 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주적 차원의 지성이 우주 생성과 질서의 원인이다. 지성이 물질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당시 천문학에서는 회오리 이론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회오리가 모든 것의 발생의 근원이다. 그리고 근원적인 그 변화의 동인이다. 회오리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주 생성 초기에 물질의 원소들은 다 뒤섞여 있는데 우주적 규모의 회오리, 지금으로 말하면 막 토네이도 같은 그런 회오리가 일어나면서 그 뒤섞여 있던 것들이 그 분리되어 나오다가 어떤 결합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방식인데요. 여러분 우리 은하를 멀리서 찍은 그런 사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을 이루죠. 바람도 이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가 있고요. 물살도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가 있죠. 이 회오리라는 것이 어떤 것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 축이 되는 어떤 중요한 움직임이라는 생각을 이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원초적 우주에서는 물질 전체가 그냥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카오스처럼 다 뒤섞여 있습니다. 팔레트 위에 물감이 모든 색깔이 그냥 다 뒤섞여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물질 외부에 있던 지성이 이 물질 덩어리에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가하느냐? 빙글빙글 돌아가게 해요. 회오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태초의 대회전입니다. 대회전에서는 우주 전체가 소용돌이처럼 돌게 됩니다. 이 대회전으로 인해서 물질 덩어리에서 사물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씨앗들이 다 분리되면서 대회전이 천천히 멈추게 됩니다. 분리된 씨앗은 같은 종류의 씨앗끼리 결합하려는 경향이 생겨나서 돌의 씨앗끼리 뭉쳐서 돌을 이루고, 나무의 씨앗이 뭉쳐져서 나무를 이루고, 물의 씨앗들이 뭉쳐져서 그것이 바다나 강을 이루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주 탄생에 대한 아낙사고라스의 설명입니다.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힘이 작용했다. 이것이 그 이전 단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유물론적인 생각이겠죠. 이후로 씨앗들의 분리와 결합이 반복되면서 자연의 변화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대회전이 처음에 우주를 생성할 때 처음 일어나고 나서는 지성은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주가 형성되고 나면 사물들이 알아서 저절로 결합과 해체와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성소멸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성은 대회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회전 이후에 일어날 모든 변화의 질서도 지성적으로 다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그렇게 되게끔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성은 우주 생성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질서의 원인도 됩니다. 우리가 우주적 법칙을 이 지성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우주가 지성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얘기 여러분 어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지적 설계 뭐 이런 얘기랑도 약간 비슷하죠. 근데 그 얘기랑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우주 자체가 지성에 의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적으로 우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낙사고라스가 처음 했던 것입니다. 우주 질서도 지성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어요. 왜? 지성이 그렇게 변화를 일으켜서 질서 지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지성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 바로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질적 변화의 원인, 동인이 지성이라는 말에는 우주가 지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다. 지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우주가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게 무슨 지금 뭐 기독교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신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정신 자체. 혹은 지성 자체일 뿐이에요. 인간의 지성만으로도 우주를 다 이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아낙사고라스의 지성 개념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플라톤의 파이론 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나는에서 나는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낙사고라스의 설명이 마음에 들었네. 지성이 만물의 원인이라는 것이 참 옳아 보였네. 지성이야말로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고 모든 사물을 각각 그것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돈하리라.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 생각이야 하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낙사고라스의 지성이론이 자신의 세계관과 부합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약간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아낙사고라스의 책을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실망했어요. 왜? 아낙사고라스의 지성은 최초의 운동에만 관여하고 이후에는 그 씨앗들이 기계적으로 척척척척척척 돌아가서 지성이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좀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계속 지성이 개입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던 것이죠. 아낙사고라스가 말한 우주의 질서는 목적론적인 의미에서 최선의 상태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은 규칙적이다. 그 규칙성은 우리가 지성으로 헤아릴 만한 그런 규칙성이다. 근데 움직이는 것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현재의 질서가 최상의 상태인지 아닌지는 아낙사고라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목적론적 세계, 세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설계되어서 나아간다. 이런 생각이 아낙사고라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관심은 목적론적인 세계관에 있었어요. 우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던 거죠. 모든 사물은 어떤 상태일 때가 최상의 상태인지
그게 다 정해져 있고 우주적 지성은 최상의 상태가 실현되도록 우주를 만들고 그 규칙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생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낙사고라스는 그렇지 않고 최초에만 지성이 개입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그냥 알아서 기계처럼, 처음에 시계를 만들 때는 인간이 만들지만 시계를 혼자 놔두면 혼자서 철컥철컥 가는 것처럼 인간이 일일이 시계바늘을 돌리지 않아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 부분은 내 생각과 다르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목적론적 세계관은 지성이 모든 사물을 각각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돈한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목적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신이 우주의 최초 형성 과정뿐 아니라 이후에도 꾸준히 우주에 개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주가 언제나 최상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주가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낙사고라스는 우주적 질서의 규칙성에만 관심을 두었고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견해 차이 때문에 아낙사고라스 철학에 실망을 하게 되죠. 이후의 역사를 좀 보시면요. 목적론적 우주론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흡수가 됩니다. 이 목적론적 세계관과 그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계속 지배한다는 이러한 신념이 잘 결합을 했던 것이죠. 이후 2000년 이상 서양 우주론의 기본 프레임이 됩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뉴턴이 나타나면서 이 프레임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릴레이 같은 사람은 기독교에서 파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뉴턴은 신이 창조한 우주는 신이 부여한 수학적 질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운동한다. 처음에는 신이 부여한 수학적 질서가 맞지만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운동한다. 이것은 처음에만 지성이 개입하고 나중엔 기계적으로 운동한다고 이야기한 아낙사고라스와 완전히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훌쩍 건너뛰어서 아낙사고라스와 뉴턴이 만나게 되는 이런 순간이죠. 자연 법칙의 규칙성과 지성적 질서에 대한 관념은 우리한테는 오늘날 상식이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었어요. 뉴턴의 생각도 파격적이었는데 아낙사고라스는 더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불경죄로 고소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철학 때문에 정치적 탄압까지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아낙사고라스의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엔 데모크리투스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